대한민국 뉴스들에 대한 공정한 시선,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안녕하세요, 전혜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혼돈의 전국 속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외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의 대화는 특정한 여건이 조성된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발언으로 인해 북한 해법을 두고 한미 외교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가운데 일본 아베 총리와는 위안부 협상 문제로, 중국과는 사드 배치 후 경제 보복, 그리고 최근 미사일을 다시 한번 발사한 북한까지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동시에 여러 난관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만큼 어려운 난관을 잘 해결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가 구치소에서 또 한 번 괴로움에 빠질 것 같습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77억 9,735만 원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최순실 씨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200억대 건물인 미슨 빌딩을 마음대로 거래할 수 없게 됐는데요.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내려졌는지, 또한 앞으로 사건의 판결에 따라 결과는 어떻게 될지 잠시 후 두 분의 변호사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린아이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비행기 놀이. 귀엽다고 또는 아이와 놀아준다고 하는 이 행동을 앞으로는 무척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의 유모차를 흔들고 비행기 놀이를 해준다며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다 아들을 숨지게 한 김모 씨에게 법원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기를 안고 자신의 무릎에서부터 머리 뒤까지 수차례 격하게 흔드는 행위와 유모차를 아이의 몸이 들썩거릴 정도로 심하게 흔든 행위를 모두 학대로 볼 수 있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조그마한 행동도 큰 충격과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어른들이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 혹은 신입사원 시절 누군가에게 나를 알려주는 이름표. 이 이름표를 앞으로는 반드시 달아야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등의 명찰 표시 내용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발령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되는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병의원에서 명찰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지키지 않을 때는 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45만 원, 3차 위반 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언제나 환자들을 위해 애써오신 의료인 여러분, 앞으로는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인 만큼 지금보다 더 멋진 굿닥터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 지금쯤이면 겨울옷을 정리하기 위해 세탁소에 옷을 맡기시는 경우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옷을 맡겼다가 분실한 경우 열의 6은 분실한 옷에 대한 배상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을 분석해본 결과 분실 사고의 30% 이상이 겨울옷을 정리하며 세탁하게 되는 4월에서 6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도 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물 의뢰 시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이슈를 쫓아가 봅니다. 변호사 추격대,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나타날 현자 별성자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법조계의 그레고리 팩과
감성 변호사, 감성 이변 두 분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를 다루게 될지 좀 기대가 되는데 두 분 잘 부탁드릴게요. 예. 자, 두 분과 함께 이 프로그램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 대한민국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두 분 모두 투표하셨죠? 예, 투표했습니다. 뭐 만족스러운 결과는 얻으셨는지요? 뭐 만족스러운 결과라기보다도 사진 찍고 그다음 무슨 뭐 나가면서 이게 도장 찍고 도장 찍고, 보여주고 인증샷 찍고. 완전히 네. 이제 놀면서 막 투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제 투표가 점점 우리도 이제 축제가 돼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 이번 투표의 특징은 이 청소년들도 투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맞아요. 있다. 네. 그리고 점점 이 젊은 층을 벗어나서 미래 세대들이 투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이 특성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5월에 대선을 치렀던 이유가 있죠. 그 출발점을 좀 찾아보면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이 아마 출발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주간 브리핑에서 이런 소식을 좀 전해드렸어요. 최순실 씨 소유로 되어 있던 신사동의 200억 상당의 미승 빌딩 매매가 불가능하게 됐다 했는데 그 이슈 중에 이런 단어가 있었거든요. 추징 보전 청구가 됐다. 이 의미를 좀 정확하게 좀 전해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성훈 변호사님. 예, 네. 이 추징 보전 청구 이게 말이 참 어렵죠. 어려워요. 이게 발음도 어려운데요. 네.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가압류, 가처분 이런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가압류. 예, 어떤 권리를 사전에 보존해 놓는다는 의미인데요. 네. 뇌물죄가 확정이 되면 뇌물 금액 상당액을 추징이라는 것을 합니다. 즉 이제 국가가 그 돈만큼을 강제로 가져가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 범죄자가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압류 가처분을 하듯이 검찰이 그 범죄자의 재산을 미리 잡아놓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개념을 해석해도 되나요? 가압류라고 하면 민법상에서 뭐 예. 가압류라고 쓰면 예. 뭐 형법상에서 이런 단어를 쓴다 이렇게 그렇죠. 비슷한 의미인가요?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해당 건물을 팔 수 없다 이런 뜻이네요, 그냥. 예, 그 뭐 단순히 매매뿐만이 아니고 네. 뭐 매매 증여, 뭐 전세 저당 임차권 설정 등과 같은 네. 뭐 처분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냥 뺏기는 겁니다, 일종의. 네, 예. 그렇군요. 아니, 변호사님, 예. 이렇게 뭐 처벌을 받기 전에 뭐 예. 형량이 결정되기 전에 뭐 자신의 재산을 미리 좀 처분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좀 많은가 봐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범죄로 인한 수익이지 않습니까? 예. 이걸 이제 미리 이제 어디 숨긴다든지 또는 또 처분을 미리 해버린다든지 사용을 다 해버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미리 이제 방지하자 뭐 그런 차원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뭐냐면 이게 이제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말씀 중에 이제 그 추징 보전 청구만 한 게 아니고 예.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여 준 거죠. 그러니까 처분 보전 결정이 난 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당장 처분은 이제 일체의 처분은 네. 금지가 돼 있는 뭐 그런 상황.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 건물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뇌물죄가 확정이 되면 이것은 확정적으로 국고에 귀속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뭐 당연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는데 일단은 좀 기다려 봐야겠죠. 자, 그럼 두 분의 변호사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이슈를 추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평소와 다르게 준비를 해봤어요. 새로 정부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키는 법조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있을까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성훈 변호사님께서 이슈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주제일까요? 예, 이번 주 이슈는 검찰 개혁과 법조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이 법률적인 시각으로 이슈를 파헤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법조계 변화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킬 만한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검찰 개혁 매번 대선 때마다 꼭 네. 빠지지 않았던 이슈였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로 치러진 만큼 그리고 이 검찰에 대한 뭐 집중이 엄청났었잖아요. 예. 아무래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크게 한몫을 한 것 같아요. 예,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었고요. 네. 이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을 이용해서 정권을 보호하고 또 정권의 어두운 면들을 감싸 안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많이 받고 있고 예. 실제로 우병우 수석이 재판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청에서 이 팔짱을 끼고 수사를 받는 모습을 전 국민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네. 이 검찰에 대한 불신 내지는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일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전 정부 관계자 사표를 수리를 했잖아요. 예. 근데 제일 먼저 박승춘 전 보훈처장 그리고 이어서 사표를 수리한 것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이번엔 검찰개혁 제대로 이루어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이번 대통령 선거의 특징은 인수위가 없다는 것인데요. 맞아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취임을 하면서 네. 여러 수석들을 임명을 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민정수석이죠. 네. 이 민정수석에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의 교수로 있는 조국 교수를 앉혔습니다. 네. 이 인사 결과를 놓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 됐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짐작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왜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발탁한 것이 검찰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대통령의 공약이나 의지로 인해서 검찰 개혁이 시작이 된다면 네. 그것에 담당할 자리가 바로 민정수석이 될 텐데요. 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민정수석이란 자리를 모두 검찰 출신에게 맡겼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개혁을 해야 되는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그 비난이 일었죠. 예. 그래서 자기 식구를 자기가 개혁할 수 있겠느냐라는 비난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네.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제 식구를 감싸준 결과 결국 권력을 지키는 수단 내지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검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하지만 이번에 이제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이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 아니라 이제 법학자 출신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구보다도 검찰을 마음껏 개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기대 반, 뭐 희망 반 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 할 수 식구 있습니다. 감싸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앉혔다. 이 사실만으로도 네.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첫 단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검찰 개혁 어떤 것부터 좀 시작을 하게 될까요? 예, 우선 이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후보 시절부터 이제 강조했던 부분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하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조사하는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 공수처. 예, 그 두 번째는 검경 수사권의 조정인데요.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공수처 신설을 첫 번째 단추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수장이 예를 들면 검찰 개혁에 또는 이제 공수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소 이제 반대 입장을 반대 입장을 가지고 표현한다든지. 있는지 예. 또는 아니면 이제 찬성하는 어떤 그런 뭐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 검찰 조직의 네. 어떤 반발이나 저항의 정도도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우리 검찰 조직에 어떤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총장,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또 법무부 장관도 지금 공석입니다. 네. 그래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네. 이 과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검찰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김순환 전 검찰총장 후임 인사로 누가 될지 그렇습니다. 중요하다.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직 내에서도 검찰 조직 내에서도 이제 단지 이제 검찰 개혁에 동의하고 그런 철학을 가진 사람만이 지금 적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조직 내 신망이 있어야 돼요. 조직 내 신망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뭐 지금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또는 이제 새로운 정부의 어떤 뜻을 받아서 검찰 개혁에 착수한다면은 오히려 더 반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방식으로 봐서는 굳이 검찰 내부에서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검사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네. 하는 것은 이제 검사가 아닌 경우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민정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행정부 공무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데 검찰총장은 기본적으로 검사입니다. 검사. 예. 아. 공수처 신설하는 과정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변호사님 어떤 과정들을 좀 거치게 될까요? 예, 그냥 단순히 어떤 기관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서 네.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국 공수처의 신설 문제는 대통령 혼자의 어떤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과정이죠. 뭐 더군다나 이제 지금 우리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은 이제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이제 쟁점 법안입니다. 쟁점 법안의 경우에는 국회 이제 제적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180석이 필요한 거예요. 예. 이 공수처 법안도 만약에 이제 법률을 제정한다면 네. 결국 180 이상이 돼야 되죠. 네. 근데 실제로 현재 우리 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20석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공수처 설치에 이제 찬성한다 찬성을 한다. 입장이고, 100% 그다음에 찬성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국민의당도 만약 찬성한다 치면 160석이죠. 국민의당이 현재 40석이니까 네. 160석입니다. 결국은 180석 아직까지 20석이나 모자라는 그런 네. 상황이죠. 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추진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진보 정당인 정의당 역시 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제 국민의당이 있는데요. 국민의당 역시 비슷한 내용의 공약을 했었기 때문에 네. 역시 동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자유한국당인데요. 네. 자유한국당의 여태까지의 태도, 또 홍준표 전 대선 후보의 입장 이런 것을 볼 때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은 바른정당. 바른정당의 태도에 따라서 이것이 설치될지 말지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바른정당의 태도가 약간은 좀 미온적이지 않나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선 뭐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설치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데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다시 한번 좀 그렇습니다. 짚어볼까요, 예. 내용을? 근데 우리 자유한국당이죠. 이제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이게 공수처 자체가 옥상옥이다. 그래서 뭐냐면 검찰 조직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라고 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용하다는 것이죠. 네.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바른정당 입장에 보면은 유승민 후보가 이제 대통령 유세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긍정적으로 입장이었습니다. 갔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선거가 끝난 이후에 지금 이제 오신환 법사위 간사죠. 네. 오신환 법사위 간사가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지금 조금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뭐라고 뭐라고 했던가요? 했냐면 네. 구체적인 워딩을 보면 이렇습니다. 공수처는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네. 고위공직자 수사만을 위한 또 하나의 검찰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능을 떼와서 싱가포르의 부패 방지처처럼 별도의 조직을 만들도록 접근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사실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어렵습니다. 쉽게 좀 설명해 네, 그렇습니다. 주시죠. 이게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수처는 기소권,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수처도 검찰 조직이다라는 얘기를 깔고 있습니다. 네. 깔고 있고 그래서 다만 고위공직자만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검찰이 하나 더 생기는데 근데 그 수사 대상만 다르다는 것이죠. 업무가 좀 분리된다. 그렇죠. 그 이런 정도 느낌인가요? 수준이 이제 결국은 검찰 두 개가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검찰 개혁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능,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이 있으면 수사권만 떼가지고 수사만 할 수 있는 어떤 부처를 하나 만들자는 것이죠. 네. 그리고 검찰이나 이제 여기서는 기소권만 가지고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공수처에 대한 어떤 접근이라기보다는 네. 뭐 수사권 조정 내지는 이제 기소권과 수사권, 여하튼 검찰 자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좀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혁 방법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예.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걸 봤을 때, 네. 이 워딩을 통해서 봤을 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접근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바른정당도 이 공수처 설치 찬성에 가까운 뜻을 표현하고 이제 방식이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검찰 개혁에 대한 뜻은 비슷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 예. 같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의견도 또 있습니다. 과연 공수처가 설치되면 그것이 검찰 개혁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어차피 뭐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인데 뭐 그런 권리들을 나눠준다고 해서 검찰 개혁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말들도 있거든요. 예, 뭐 사실 공수처가 신설된다 이 자체만으로 뭐 검찰 개혁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검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뭐 독재 정권의 뭐
충성하는 그런 조직으로서의 네. 모습을 많이 보여왔고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다 예. 연결이 돼 있었죠, 항상.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검사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보면 참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유난히 그랬던 예, 것 같아요. 그것을 또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직접 목격하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처럼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에 대한 개혁, 네. 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음. 그 과정의 시발점이 바로 이제 공수처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검사에 대한 권력을 견제할 만한 어떠한 기관도 없었습니다. 예, 검사는 기소 독점권, 기소 편의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기소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을 누가 터치할 수 있는 아무런 견제 기관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놓고 권력을 휘둘렀다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거지요. 네. 그래서 이 공수처가 설치돼서 검사도 어떤 견제의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검사들이 느끼는 어떤 그 개혁에 대한 반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예.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수처의 존재만으로도 검찰 개혁에 반은 성공한 거 아니겠느냐. 뭐 물론 한쪽의 시각입니다. 네. 이게 자유한국당 쪽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요. 네. 예, 우리는 이제 너무 분명하게 검찰의 어두운 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네. 특히 뭐 지난해에는 뭐 진경준 검사장 사건이나 뭐 홍만표 변호사 그리고 팔짱 낀 우병우 민정수석의 모습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검찰이 다 이 공수처의 설치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아무래도 그럴 예상을 것 해봅니다. 같습니다. 예. 여론도 너무 안 좋고. 예. 추가적으로 좀 예. 말씀드리자면 과연 그럼 공수처 설치가 검찰에 대한 견제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네.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권력 통제, 권력 분립의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기본적으로 이제 뭉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뭉쳐서 그러니까 하나가 되고자 하는 권력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고 예. 또 그 권력들을 그래서 뭐냐면 그 권력을 기본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분리입니다. 분리. 쪼개는 거예요. 권력을 쪼개서 나누는 것. 그게 일차적인 초보적인 이제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검찰 조직을 대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쪼개는 겁니다. 일단. 그게 이제 공수처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조직을 사실상 하나 더 만드는 거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들면 둘이서 경쟁도 하고 서로 견제도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권력 통제, 권력 분립의 원리에 아주 일차적인 네. 어떤 그런 합당한 조치가 됩니다. 되고 그렇다면 분명히 검찰에 대한 어떤 통제라든지 그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둘 사이에서 이제 경쟁 관계에 있을 때, 경쟁을 할 때, 네. 그때 그 혹시 그로 인한 폐해가 생긴다면 어떨 것인가, 이 네. 문제. 그 다음에 또 공수처의 경우도 공수처의 어떤 뭐 권력 남용의 경우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또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만, 예. 여하튼 검찰에 대한 어떤 견제 수단으로서 공수처 설치하는 것은 충분히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예.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 이 덧붙일까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 그 조국 민정수석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네. 그 시작은 공수처 설치지만 완성은 검경 수사권의 조정 예. 이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문제 또한 검찰 개혁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뭐냐면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그다음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수사권의 일부를 떼가지고 아예 경찰에게 넘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이 부분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만약에 넘어간다면 검찰 조직이 와야 될 수도 있다. 그 지위를 굉장히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경 수사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한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고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경찰은 계속해서 수사권을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검찰 측에서는 이 수사권만큼은 넘겨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지금 검찰의 입장이 굉장히 작아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인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줄 것인지 그걸 순순히 반발 없이 넘길 것인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극렬한 반발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호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이제 이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검찰 개혁과 더불어서 항상 나왔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번번이 경찰에서 경찰 입장에서 본다면 실패한 거죠. 예. 못했는데 그게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심을 내는 겁니다. 경찰이요? 경찰에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경찰 조직의 어떤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 어떤 입장, 그다음 수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것도 어찌됐든 지금의 맥락은 뭐냐면 검찰에 대한 개혁입니다. 네. 경찰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의 문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렇다고 경찰을 갖다 우리가 반드시 검찰 수준 이상으로 또 믿을 수 있는 조직인지. 네. 그것도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쵸. 왜냐하면 경찰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방대한 조직이고 전국적으로 다 깔리는 조직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딱 완전히 실어준다면 또 어떤 폐해가 발생할지도 또 맞아요. 모르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어찌됐든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질 것은 으로는 보입니다. 전망은 그렇게 되는데 네. 이때 이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잘 할 것인지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의 숙제이기도 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해서 검경 수사권 분리 같은 경우는 양측이 굉장히 팽팽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니까 조율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미소를 지으시는 장 변호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아니 이제 뭐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지 사볼게요. 않을까. 그렇죠. 네. 저희가 앞서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서 일단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조계나 법률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우리 첫 번째 주제 이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럼요. 네,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사법개혁 공약이 있는데요. 네. 이제 대표적인 것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그리고 또 법관 인사평가 공정성 확보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게 예. 대법관 숫자를 늘리고, 더 늘리고. 예,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갖춘 학계나 제야 법조계 출신을 대법관으로 임명을 하자 이런 취지고요. 법조인 출신만이 아니라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현재까지 대법관은 거의 대부분이 판사고요. 네. 검찰 출신이 뭐 한두 명 낄까 말까 하는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폐쇄성을 혁파해서 다양한 학자 또 제야 법조계 출신들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그러니까 대법관의 구성을 다양화해서 사회의 다양성을 담을 수 있는 법원을 구성하자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이것을 이제 의결기관으로 만들고요. 네. 공정한 추천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들을 영입하는 방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상황에 맞게 최대한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게 기본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 다양성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다양성을 법원에도 갖고 들어오겠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 변화들이 좀 예상이 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들이 또 있었잖아요. 예. 예. 그 보면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한 어떤 뭐 부분도 좀 잠시 말씀을 한 적이 있지요. 예. 우리 그때 이제 헌법재판이 그동안 과정에서 헌법재판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선거운동도 이루어졌고 또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다 더 좀 제고하자라는 어떤 그런 그 공약 내용이 좀 있었죠. 네. 그 내용을 좀 보면은 결국 이렇습니다. 재판관이 지금 현재 9명이거든요. 네. 9명 중에 3분의 1을 비법조인으로 하겠다. 이것도 아까 비법조인. 마찬가지. 아까 앞서 말씀하신 내용. 예, 똑같은 거 아까는 이제 같아요. 대법관의 어떤 그 출신을 다양화하겠다. 예. 라는 그 주로 이제 판사 출신이었던 것을 좀 더 다양화하겠다는 그런 취지라면 네, 여기는 헌법재판소. 그렇습니다.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에는 9명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면 3명이죠. 3명을 비법조인, 그러니까 법조인이 아닌 사람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아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문호를 개방하고 또 보다 더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얘기죠. 이제 이게 나올 수 있는 배경은 뭐냐면 네. 헌법재판이라는 성격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이게 헌법 판단은 기본적으로 또 정치적 판단을 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본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공약이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우리 헌법재판을 거치면서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 관련돼서 거치면서 문제됐던 것이죠. 중간에 뭐 박한철 우리 현재 소장이 또 임기가 만료되게 됐고 예.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또 그렇죠. 이정미 재판관도
만료대가 나갔고 네. 뭐 등등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죠. 여기서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됐을 때 이 사람이 모자리게 된다. 공백이 팍 생기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이 공백을 막기 위해서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전임자가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이것도 헌재 소장 임기 우리 박한철 헌재 소장도 6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돼 있는데 이게 그때 소장이 뭐냐면 본인 헌법재판관 하다가 소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장이 재판관이 됐을 때부터 6년으로 계산해가 나갔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재판 소장이 된 뒤로부터 다시 6년을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특별히 뭐 법률이나 또는 이거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 해석상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래 안 해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이제 규정을 해서 헌재 소장은 별도로 6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어쨌든 검찰개혁, 법조계의 변화에 대해서 이 주제로 아주 열띤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두 분의 촌철살인 한마디 들어보고 싶습니다. 화이트보드 드릴 테니까요. 써주십시오. 예. 네, 검찰개혁 그리고 법조계의 변화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두 분 한마디씩 써주셨는데요. 먼저 이성원 변호사님부터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예, 결론은 정의로울 것이라고 썼는데요. 네. 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식 때 국민께 드리는 글 뭐 해가지고 했던 말인데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론은 정의로울 것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검찰 개혁의 완성은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그 결론에 이르게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 개혁의 임무를 완전하게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결론은 정의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현성 변호사님. 예, 용두용미라고 적어봤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통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법개혁의 문제 그리고 검찰개혁의 문제는 1996년부터 20년이 넘은 아주 해묵은 논쟁이었고 또 개혁거리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다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용두사미로.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의지가 또 기존의 어떤 정부보다 좀 강한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검찰개혁 또 사법개혁이 반드시 국민을 위한 또 정의로운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예. 개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용두로 시작해서 또 용미로 끝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용두 용미로 적어봤습니다. 네, 용두 용미라고 써주셨고요. 결론은 정의로울 것, 용두 용미. 정의로운 용미가 우리 곁으로 다가올 수 있길 바라면서 우리 첫 번째 이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현성 변호사님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주제일까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일성이 그거였습니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이제 우리 청와대와 광화문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예. 그런 취지에서 우리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 것인지 또는 법률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걸 예.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돌려주고 본인은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의 업무를 볼 것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광화문에서 업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정부 청사가 떠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한 만큼 예. 이렇게 이제 첫 일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기 내에 반드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광화문에 집무실을 만들고 글로 이사를 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광화문 청사로 간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의 문제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이 주로 본관과 별관 두 군데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예. 어떤 점이 좀 이렇게 의견들이 많은 예, 걸까요? 그렇습니다. 본관은 현재 19층입니다. 지상 19층 규모고 약 2,000명 정도가 수용될 수 있죠.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실도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적합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경호 문제죠. 이게 경호. 도심의 중간에 있고 주변에 이제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경호 문제가 있고 또 주변에 어떤 다른 여러 직장인들한테 큰 불편을 줄 수도 예.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본관은 일단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별관이죠. 별관은 현재 외교부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현재 18층 규모. 그래서 층수는 비슷합니다만은
면적이 좀 좁아요. 면적이 좁아서 실제로 수용 가능 인원이 지금 88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약 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에 어떤 청와대 식구가 이사를 간다 다 하더라도 못 들어가는 수용이 안 거죠. 된다.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뭐 앞서와 마찬가지로 경호 문제도 또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특히 이제 대통령이라는 어떤 그런 뭐 국가 원수로서 어떤 지위도 있습니다만 예. 특히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 분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단 국가인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과거에 이제 우리 그 청와대 습격도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예. 청와대도 제가 그랬는데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얘기하신 거죠? 예. 알고 계시는 뭐 의외로 이제 그래서 습격 당한 적도 있기 때문에 우리 네. 경호 문제가 경호 문제를 우리가 도외시할 수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본관이든 별관이든 관계없이 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유리로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쵸. 건물이 그래서 밖에서 다 들여다 보이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우선 이거부터 뭐 밖에서 뭐 문세강이나 이런 거 옛날에 뭐 침투 산으로 침투하고 했지만 이건 뭐 도심에 있기 때문에 그냥 저 다른 건물에서 이게 예를 들면 뭐 어떤 뭔가를 노려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일단 유리를 전부 방탄유리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요. 방탄유리 바꿔야 돼요. 그다음에 또 층고가 지금 한 2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낮지요. 친구 뭐 이렇게 약간 보안이나 도청 이런 문제도 그렇죠. 생기면서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보안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층고를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청와대를 돌려주겠다라는 공약은 참 좋은 내용인데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예산도 좀 들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사를 하는 차원은 아닌 거네요. 예, 그렇죠. 이사는 아니죠. 이게 이사가 아니고 예. 어째 보면 이게 과거로 치면은 궁궐을 새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 아, 그렇죠. 궁궐을 옮기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사다 이사 중에서.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흔히 지금 뭐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일성으로 광화문 시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럼 광화문까지 시대가 열릴 때까지는 뭐 2019년까지 그 정도는 돼야지 열릴 것이다라는 예. 그런 뭐 관측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 얘기한 것 중에서 새로 건물을 짓지는 않겠다 또 이랬잖아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건물을 새로 짓든 뭐 리모델링을 하던 해서 정부 청사로 들어가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청와대가 이 보안이나 이런 게 중요하니까 군사적인 위협이 왔을 때 철저하게 막을 수 있도록 군사 시설이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청와대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까지로 좀 완벽하게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부 청사 방호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네. 새롭게 검토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현재 우리 청와대를 본다면 이제 이게 북악산과 인왕산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네. 자연적으로 은폐물이 있어요. 그렇죠. 뒤에 산이 다 그렇죠. 막혀져 있고 내려오기도 좀 힘들고. 네, 예. 북한의 장사정포가 있고 그다음 방사포가 있습니다. 이 방사 공격으로부터 굉장히 취약한 지금 이제 우리 정부 청사를 갖다 옮기게 된다면 예. 그 광화문 쪽은 굉장히 이 부분이 이제 취약해지는 것이죠. 근데 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건물밖에 예.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큰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또 이 맞춰서 지금 이제 특수 방호시 설비라든지 예.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현재 그 북악산 인왕산 근처에 있는 이제 육군 경비 병력도 있거든요. 그 경비 병력들도 전부 다 옮겨 와야 되는 그런 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얘기가 이제 군 당국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 청사 반경 수 킬로미터 내에 배치된 발칸포 대공진지라는 네. 게 있는데 그걸 비롯해서 대공 전력의 이동과 재배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청와대 인근에 배치된 아까 말씀드린 그 병력들 다 이동해 나간다. 예. 뭐 이런 지금 계획들을 전부 다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 어쨌든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예, 군까지 그리고 합해가지고 또 정리해야 이제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하는 것은 유사시가 생긴다 하더라도 예. 우리 대통령에 대한 안전, 그다음에 이제 생존 이건 굉장히 보존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사실은 그걸 위해서 있는 게 현재 청와대 내에 이제 지하 벙커가 있죠. 위기 관리 상황실이라고 있는데 그게 네. 현재 약 한 80평쯤 돼요. 네. 80평 되고 그다음에 최첨단 어떤 통신, 영상 시설 막 이런 것들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또 북한이 폭격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버틸 수 있다라는 그런 지하 벙커가 있거든요. 예. 이 지하 벙커도 있는데 이제 이걸 옮겨야 만약에 된다든지. 옮기거나 또는 새로 만들어야 되는 네, 아니면 그런 문제가 이런 말도 생기는 있던데요. 것이죠. 뭐 지하로 연결을 시킨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어쨌든 연결하려면 구멍을 뚫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좋은 취지니까요. 일단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임기 내에는 무조건 뭔가 보여질 것 같으니까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청와대가 시민들 곁으로 돌아가는 시민들의 것이었던 적이 없었나요?
없었던 거죠? 없었죠. 예. 시민들 곁으로 이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예.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당연히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예, 뭐 어떨까요? 당연히 뭐 문제는 없습니다. 이 청와대가 사실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문제지 대통령이 옮겨간다면 그것을 공개하거나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사실 문제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예. 아까 이제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뭐 지하 벙커라든가 이런 기밀 시설들을 어떻게 이제 잘 관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만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뭐 법적으로 전문가들께서도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일단은 뭐 아까 경호 얘기를 우리가 잠깐 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를 했습니다. 경호 수준을 최대한 낮춰달라고.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반가운 일인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되거든요. 안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제발 경호 좀 살살해라. 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호의 문턱을 좀 낮추면서 이제 시민들과 직접 이제 소통을 소통하고 하겠다. 스킨십 예.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사실 의지죠.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또 저기 처음부터 이제 사저에서 나오시면서부터 이게 생중계 다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제 보시면 그 모습이 굉장히 소탈한 모습이에요. 맞아요. 소탈하고 실제로 이제 뭐 경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TV로 볼 때는 경호가 마치 없는 것 정도로 없다고 느낄 정도로 네. 굉장히 소탈하게 바로 옆에 시민들과 바로 스킨십하고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예. 뭐 더군다나 이제 광화문 시대 대통령을 이제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경호와 관련된 것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친근한 경호, 예. 열린 경호, 낮은 경호. 네. 그래서 진짜 경호의 3원칙을 지금 제시를 하고 계시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까지 우리가 대통령께서 경호를 좀 낮추면서까지 시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과 더불어 스킨십을 나누겠다라는 뭐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뭐 바람직한 거죠. 사저 앞에 서 있었던 경호관들 예. 그분들한테 너무 뻣뻣하게 서 있지 말라라는 지시까지 했다고 그렇습니다. 이런 예. 뉴스도 들었는데 자 이런 소통 행보 SNS나 많은 보도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살펴보면 다 이제 반응들이 좋습니다. 긍정적이고 이런 대통령이 역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가장 친근하게 느껴지는데 경호에 있어서는 경호도 이제 법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뭐 법률상 뭐 특별히 문제될 것은 현재 없고 그다음에 예. 다만 경호와 관련된 어떤 뭐 그 법률이나 규정이 있겠죠. 예, 그걸 지금 그러니까요.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뭐 아. 군당국이라든지 기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예. 청와대 경호실 경호 규정에 따르면은 대통령 경호 반경이 최대 600m예요. 600m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지켜야 된다. 예, 왜 기준이 있나요? 어디서 나온 이 거예요?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 북한군의 이제 AK 소총의 유효 사거리와 이제 이게 맞춰가지고 그걸 고려해가지고 아. 만든 거리가 600m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예. 이걸 그런 기존에 뜻이.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대통령께서 지금 시민과 바로 소통하고 스킨십 바로 하시니까 시민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가 보는 TV를 보는 국민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만 경호실 경호하는 관계자들은 사람들은 이제 조금 진땀을 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사실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안전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그래도 이렇게 가깝게 나라 지도자가 시민들과 또 스킨십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들 높이 살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담도 요새 넘쳐나더라고요. 자, 문재인 정부가 소통을 위해서 청와대를 시민한테 돌려주고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고 또 낮은 경호를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김현성 변호사님 먼저 들어볼까요? 경호 문제와 소통의 문제를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를 굉장히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통의 방법이죠. 소통의 방법을 실제로 우리 지금 청와대에 계시는 이제 새로운 참모들이 그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고민해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이제 후보가 아닙니다. 지금 마치 보면 어쩔 때 보면은 대통령 취임에서는 불구하고 이제 마치 후보 시절에 어떤 우리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보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연장선일 느낌도 그렇게도 있죠. 보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또 이제 경호에 구멍이 나는 그런 사태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뭐 청와대에 있든 광화문에 있든 뭐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화문으로 가시겠다라는 것은 국민들과 소통하겠다,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네. 반기는 것이고요. 이 소통의 기본은 사실 눈높이를 맞추는 것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 이 소탈한 행보를 보면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동인데요. 이는 뭐 어떤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통을 하겠다. 이건 사실 이율배반입니다. 이 대통령의 요즘 행보를 보면서 눈물이 날 지경인데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가슴 벅찬 감동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감성 변호사 아니에요? 지금 매번 이렇게 본인을 어필해 주시는 멘트를 항상 해주시네요. 자, 어쨌든 좋은 이야기들 많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법률 전문가시잖아요, 두 분 모두. 뭐 이런 행보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예, 이제 우리 소통의 본질이 이제 악수하는 건 아니에요. 네. 악수하는 거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눈높이를 맞추고 권위를 내려놓고 하는 것이 이제 소통의 본질인데 악수하고 스킨십 하는 것이 소통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러니까 또는 이제 이를테면 뭐 청와대 안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같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만나지 않고 네. 뭐 소통하지 않으면 끝이고 또 아무 또 광화문에 간다 하더라도 광화문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으면 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소통이 아니. 근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건 또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했던 개인적인 어떤 그 성향이 또 굉장히 소통과 이렇게 가까운 분일 수도 있습니다. 친화적이고 네.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다른 대통령이 왔을 때 또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떤 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다음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렇다는 것이죠. 국민들 직접 어떤 뭐 법률안을 낼 수 있는 국민 발항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한다든지 예. 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선거로 뽑은 어떤 우리의 대표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 소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뭐 직접 민주주의 요소, 우리가 SNS라든지 어떤 뭐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굉장히 이제 또 활발하게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요소들을 또 도입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성원 변호사님은 법적으로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 있는지 아니면 뭐 추가할 뭐 제도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의견이신지요? 뭐 사실 뭐 이 소통이나 경호는 법률적인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법률가의 시각으로 뭐 달리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는 시각인데요. 지금 뭐 현재는 남과 북이 뭐 극한 대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뭐 아까 무장 침투한 사건을 예로 드시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북한이 무력적으로 도발을 해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직접 대통령을 어떻게 위해를 하기 위한 군사적인 행동을 할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호가 뭐 예전과 같은 뭐 그런 극한의 경호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정신이상자에게 돌발 행동 이것이 그렇죠. 지금 문제가 맞아요. 되는데요. 지금 우리 경호원의 수준을 감안해 보면 이 정도 행동은 충분히 경호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조금 더 업무에 대한 업무 뭐라 그럴까요? 중압감이 더 커지시긴 하겠지만 경호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와대와 광화문의 앞날은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촌철살인 한마디 또 들어봐야겠죠? 자, 써주십시오. 네,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어떤 촌철살인을 써주셨을까요? 이제 한 분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성 변호사님. 예, 저는 오바마로 적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얘기인데 다른 나라 대통령인데요? 예, 우리가 잘 기억하시다시피 예.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할 때보다 퇴임할 때 더 큰 박수와 지지를 받은 예,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권위를 내려놓고 광화문 시대를 외쳤습니다만 또 취임하실 때보다 나가실 때 진짜로 더 큰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오바마로 적어봤습니다. 네, 오바마라고 써주셨고요. 그에 따른 의미도 또 함께 들어봤습니다. 또 이성원 변호사님은 소통의 시대여 오라 이렇게 쓰셨네요. 예, 소통의 시대를 바라면서 적어봤는데요.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이 불통으로 인한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이 겪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을 위한 노력의 모습이 더욱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의 이런 소통의 에너지가 온 나라에 넘쳐 흘러서 세대 간의 소통, 또 노사 간의 소통, 지역 간의 소통 이것을 뛰어넘어서 남북 간의 소통에까지 이르는 소통의 시대가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역시 기대를 저버리시지 않은 감성 이변이십니다. 자, 소통의 시대여 오라. 그리고 또 다른 나라 대통령이긴 하지만 떠날 때 더 큰 박수를 받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성원 변호사님 또 김현성 변호사님 두 분과 함께 이슈 프리즘 진행해 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법률적인 시선을 통한 합리적인 시사 분석,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이슈와 함께 그리고 냉철한 시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